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어제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민들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및 비탄감 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번 주말 웨스트 헐리우드과 LA 다운타운 등지에서는 6월 성소수자들을 맞아 행사가 이어집니다. 곳곳에는 교통 통제가 이어집니다. LA시 범죄율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산 관련 범죄 여전히 높고 마약 관련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타델 아울렛 한 매장에서는 여성 5명이 14,000불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 외곽 채소스 지역의 홈리스가 급증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의 노숙자 해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노숙자촌은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인사회의 최고령 형사법 변호사로서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섰던 민병수 변호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인 21명이 졸업해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졸업식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후 무대에서 넘어져 또 고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교사가 직접 총으로 무장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교사는 19%에 그쳤습니다. 54%는 총기 소지가 오히려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군 AI 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조종자를 임무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도 양국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차 협정은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시간 단축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잘 분해되지 않는 발암성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듀폰, 3M 등의 업체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도 오랫동안 은폐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노조 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최루의 캡사이신을 준비했고 노총 간부를 경찰봉으로 때려 부상을 입혔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까지 중앙선관위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 측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 1차전에서 덴버가 마이애미를 104대 93으로 꺾고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은 4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서 3대2로 승리해 8강에 올랐습니다. 8강 상대는 나이지리아로 오는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에는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던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서 어제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해결이 되겠죠.
이로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사인을 하고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부채 한도 합의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1일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하며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가 31명으로 찬성 17명을 앞섰습니다. I'm happy to stand here passing this critical legislation to support our families, preserve vital programs, and most importantly, avoid catastrophic default. 이번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디폴트를 피하고 민주당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중독을 억제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관련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고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 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번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되면서 디폴트 위기가 해소된 배경에는 바로 백전노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련한 협상 실력이 발휘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때 공화당의 하원을 내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위기를 돌파해낸 집권민주당은 2024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구심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갈고 닦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조정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반년이 넘도록 이어졌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협상을 타결시킨 이후에도 며칠간은 자신의 성과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통령은 자신이 거래를 잘했다고 자랑할수록 공화당원들을 화나게 하고 분열된 하원에서 합의를 추진할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합의안을 두고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대조를 이뤘다고 신문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손해를 본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여당 강경파의 불만이 커질 위험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 내 매파 진영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협상이 타결된 후에 당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룬 것은 맞지만 미묘한 균형 상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협상에 다가가는 방식이나 특히 이것을 뒷마무리하는 과정에는 대통령이 지난 반세기 동안 워싱턴에서 쌓았던 협상 경험이 반영됐다며 승리를 자랑하려는 유혹을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확보하는 결정적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메카시가 이끄는 공화당원들과 충돌이 시작됐을 때부터 바이든은 길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통해서 개발된 본능을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물론 시장의 예상을 2배나 뛰어넘었습니다. 실업률은 다소 오르고 근로자 임금 상승 속도는 다소 느려졌습니다. 연준, 이거 해석하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19만 개를 거의 2배 상회한 증가폭입니다. 연준의 10연속 금리 인상 여파와 은행 위기,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 등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졌지만 오히려 일자리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2.6%로 그 전과 큰 변동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3%가 올랐습니다. 4월보다 0.1%포인트씩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강력한 힘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연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최소한 노동시장만 보면 미국의 경제는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월에는 금리 인상을 잠깐 쉬어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6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시간당 임금 상승 속도가 조금 줄었다는 사실은 동결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세계 IT 기업의 경영자와 과학자 350명이 입을 모아서 인공지능 AI를 이대로 두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난달 직원 8만 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4천 명 가까이가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1,500명이 가입돼 있는 미국 작가노조의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작가들이 15년 만에 파업 전선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 즉 AI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서입니다. 제작사들은 대본 초안을 AI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t just feels like we're the first collective of artists that can come together and really push back against AI taking over everything without anybody doing anything. AI가 사람들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재 기업들이 지난달에 정리해고를 결정한 직원 규모는 모두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3,900명, 5%의 해고 이유가 바로 AI 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유로 AI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월간 감원 보고서는 AI가 사람들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챗 GPT 같은 이른바 생성형 AI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So there will be an impact on jobs. We try to be very clear about that, and I think it will require partnership between the industry and government, but mostly action by government to figure out how we want to mitigate that.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기업들의 정리해고 누적 규모는 42만 명에 가까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지표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의 이른바 고임금 일자리에선 연방준비제도의 강력 긴축 그리고 AI 개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6월의 첫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오후 1시 이후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2도에서 6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70도대 기록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이틀간은 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54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58도, 낮 최고기온은 8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 어제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상원에서 어제 통과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하원에 의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대학 학자금비 탕감 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연방 하원의 결의안이 1일 연방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대 반대 46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반란표가 생기면서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 하원의 결의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킨 것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연방 상원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과 몬타나를 지역구로 하는 존 테스터 의원, 그리고 아리조나를 지역구로 하는 무당파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입니다. 학자금비 탕감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입장은 공화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학자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이라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에게 타인의 학자금 빚 탕감을 위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특히 블루칼라 근로자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학자금 빚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는 결의안을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학자금 빚 탕감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는 내용 외에도 팬데믹 동안 정부가 학자금 빚 상환을 유예해 준 것도 종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에 비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연방정부의 학자금 빚 탕감 행정명령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탕감 조처가 연방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의 사활은 올여름에 내려질 연방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 빚을 1인당 10,000달러, 그리고 펠그랜트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1인당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자는 행정명령은 소송에 계류돼 현재 시행 자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권한인 학자금 탕감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또 탕감 수혜를 주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수천 명을 포함한 60만여 명의 불법 체류 신분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운명을 가를 법적 싸움이 재개됐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어제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1년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가 다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게 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의 9개 주정부 측은 지난해 10월에 발효된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 다카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했던 최초의 내용과 동일하다며 위헌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이 합법이라면서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각 주정부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시가 32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LA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믿지는 못하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을 감안하면 통계치와 현실 동떨어져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웨스트홀리우드의 경우 범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동기간과 비교해 9% 줄었고 무장강도 건수도 40%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결과와는 상반되게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강도 등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거리를 걸을 수 없다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들으신 대로 LA시의 범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곳 한인타운의 재산 관련 범죄는 여전히 높고 마약 관련 범죄도 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LA경찰국이 새로 공개한 범죄 건수 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20일까지 LA 시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사건은 27% 줄었고 폭력범죄는 10%, 증오범죄는 6%, 그리고 총기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도 17%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하락했지만 LA 한인타운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강절도 등 재산범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LA 시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 불과 1%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산범죄와 관련된 용의자들의 체포는 4.4%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LA시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폭증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폭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재산범죄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별 변동 없이 여전히 높은 추세라는 것입니다.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LA 메트로와 버스, 지하철역에서의 마약 복용과 관련된 범죄율은 치솟아 경찰이 최근 순찰 인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7%가 늘었습니다. LA시의 경우 범죄의 피해 인구 중 가장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흑인 여성으로 폭력범죄 피해자의 25%에서 3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인접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올 들어 지난해보다 범죄가 줄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생한 전반적인 범죄가 1년 전보다 9% 하락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시타델 아울렛 많이들 가시죠?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코치 매장이 가방 파는 곳이죠. 코치 매장에 여성 5명으로 구성된 5인조 여성 절도단이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절도단이 훔친 물건을 약 14,000달러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현재 일단은 집계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로 아울렛 주차장에서 북쪽을 향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현재 추적 중입니다. 웨스트홀리우드 지역 성소수자를 위한 이벤트가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스트홀리우드 프라이드 행사는 금요일인 오늘 웨스트홀리우드 공원에서 아웃라우드 콘서트를 시작으로 막을 열고 이 콘서트는 4일 일요일까지 주말 내내 계속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산타모니카와 샌빈센트 블루바드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은 또 여성들의 자유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4일 일요일 정오부터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불리우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들로 인해서 어제 저녁 7시부터 샌빈센트 블루바드 선상의 멜로즈 애비뉴와 산타모니카 블루바드 도로는 이미 폐쇄됐고 다음 주 월요일 5일 오전 10시에나 재개통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러버슨 블루버드 같은 주요 도로들도 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 헐리우드 공원은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폐쇄됐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다시 오픈됩니다. 놀스헐리우드의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관련 행사에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세트코이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성소수자 같은 민감한 주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개설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부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학교를 오늘 찾아갈 예정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빚어질까 현재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늘 학교 캠퍼스 주변의 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31일 밤 로스펠리스 지역의 세익스피어 교각에 걸렸던 성소수자 깃발이 벤달리즘과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소수자 깃발은 31일 벤달리즘과 도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 교각에서 성소수자 깃발이 벤달리즘과 도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라진 성소수자 깃발은 6월 한 달을 성소수자 기념하는 프라이드 먼스를 기리며 걸린 지 수시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 이 교각에는 성조기, 준 19스 깃발 등 다양한 깃발들이 걸려있지만 성소수자 깃발만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 용의자 체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최고령 형사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커뮤니티 봉사에 항상 앞장서왔던 민병수 변호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민 변호사는 최근 폐렴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어제 오전 아람브라 자택에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생전 한인들의 권익 옹호와 정치력 신장에 앞장서고 커뮤니티 봉사를 몸소 실천했던 한인사회의 큰 어른이라는 평가입니다.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민희식 LA 초대 총영사의 차남으로 15세 때 부친을 따라 도우미 1975년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48년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1983년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을 지냈고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이사, LA 카운티 산하 법률위원회 첫 한인 커미셔너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LA 폭동 이후에는 한인 변호사들과 함께 한인 법률 권익재단을 만들어 폭동 피해 업주들을 대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캐롤 민 씨와 장남 크리스 민, 차남 티모시 민 씨가 있습니다. 오늘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 부처 인사를 단행해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지명하고 차관급인 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전 총영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85년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고 외교부 조약국장, 국제법률국장, 또 재외동포 명사대사, 또 네덜란드 대사와 이곳 LA 총영사를 역임한 뒤에 2018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오는 5일 공식 문을 여는 재외동포청의 역사적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재외한인 전담기구였던 재외동포재단은 어제 해단식을 끝으로 26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으로 지난 1997년에 설립돼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돼 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6년간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 지원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 한상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매년 3, 4천여 건의 재외동포 사회 시행 사업의 예산을 또 지원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LA시정부에 또 한 명의 한인 커미셔너가 지명됐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지난 30일자로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대표를 이스트 LA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로 지명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유니스 송 커미셔너 지명자는 LA 시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시의회의 인준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있는 콘크리트가 못 쓰게 됐다면 회사가 노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노조의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앞서 노조는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2017년 콘크리트로 가득 차 있는 레미콘 트럭을 그대로 두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레미콘 트럭에서 제거한 콘크리트가 굳은 뒤 이를 파쇄했으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10만 달러의 손실도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손실이 파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코니 베럿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에서는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보다 회사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파업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 언론인 등의 미국 연방의회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연방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잭 버그먼 하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카타르 같은 외국 국영 언론사 기자가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FAR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하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언론인에게 부여되는 하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은 정확한 보도에 도움은 되지만 의회 내부에 민감한 정보를 원하는 외국 세력이 탐내는 접근 권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들이 미국의 법을 위반해도 이런 접근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에 중국 에이전트로 등록된 중국 언론사 기자 24명 이상이 현재 118대 의회 출입증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기자 16명도 출입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중국 신화통신과 CGTN 등 FARA에 따라서 외국 대행 기관으로부터 등록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938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먼저 등록하고 연간 예산과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 뛰어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간의 신경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디센티스는 대통령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면 2번의 임기 8년이 필요하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임 가능한 후보로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한 차례 재임해서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당선돼도 4년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 꺼낸 카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디센티스가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여러분들은 디센티스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라면서 아이오와 유세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6개월이면 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8년이나 기다리고 싶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사가 직접 총으로 무장하는 방안을 두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 공립학교 교사 9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총기를 소지한 채 출근하는 것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에 그친 것입니다.
반면 54%는 총기 소지가 오히려 학교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고 26%는 교사의 총기 휴대가 학교 안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총기 휴대에 찬성한 19%는 적은 비율이지만 구성원 수로 따질 때 55만 명에 달합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 공립교사 약 305만 4천 명 가운데 55만 명이라는 숫자는 허용될 경우 학교에 총을 휴대하고 출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사를 인정별로 살펴보면 총기 휴대가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백인이 2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히스패닉계가 15%, 흑인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뉴욕이 휴가철에 맞춰 시행할 예정인 숙박 공유 규제법에 대해서 에어비앤비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 법원에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를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는데 이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들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이곳 미국 시장에서 직접 그 원료를 구입해서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국 FDA는 살 빼는 약의 원료를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FDA에 세미글루타이드 복합물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미글루타이드는 FDA가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승인한 약물입니다. 현재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오젬픽,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 원료인 것입니다. 최근에 오젬픽과 위고비가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뇨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물량까지 시장에서 사라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은 오젬픽과 위고비 대신에 세미글루타이드가 주성분인 세미글루타이드 염을 약국과 온라인 등을 통해 주문해서 복용하고 있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DA는 안전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 건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는 발암성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 PFAS, 물건 사실 때 이렇게 뒤에 참고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PFA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을 생산하는 듀폰, 3M 등 그 업체들이 이 위험성을 알고도 오랫동안 은폐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트레이시 우들러프 교수팀은 세계보건연구에서 PFAS 최대 제조업체인 듀폰과 3M의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공개하기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당국의 규제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업체 문서들은 로버트 필럽 변호사가 이 화학물질 오염으로 듀폰을 최초로 고소한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산업계에 이 화학물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21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들 문서는 모두 기밀로 표시되어 있었고 어떤 경우는 업체 경영진이 이 메모를 파기하길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회사원들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급여가 얼마인지 다른 세대들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이들 세대들이 자라온 시대 환경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G세대가 대부분 여러 차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으며 자라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G세대 기준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충격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G세대 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회 초년생이 됐으며 그리 많지 않은 초년생 급여로 인해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재정적 경험이 G세대의 가치를 형성했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세대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G세대가 특별히 이렇게 돈을 밝히는 것은 아니고 높아진 생활비용을 충당하고 싶을 뿐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방침을 확인하며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쿼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파이널 경기 시작이 됐죠. NBA 파이널 경기 어제 1차전에서 덴버 너기츠가 마이애미 히트를 104대 93으로 꺾었습니다. 덴버는 NBA 파이널에 오른 것은 창단 후 처음인데 처음으로 NBA 파이널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제 덴버 너기츠의 니콜라 요키치 선수가 여전히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9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는 부진의 상황이 이어갔습니다. 13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팀 패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덴버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지미 버틀러만 막으면 마이애미는 힘을 못 쓴다. 어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인 에콰도르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YTN입니다. 김은중호가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전반에 터진 두 골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반 11분 배준호의 크로스를 받은 이영준 선수가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받은 뒤 논스톱 슈팅으로 에콰도르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19분에는 첫 골을 도왔던 배준호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침착한 개인기 끝에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6분 에콰도르 쿠에로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주며 다시 한 골차 박빙의 리드. 그러나 후반 3분 코너킥 기회에서 최석현의 헤더골이 터지며 김은중호는 다시 두 골차로 앞서갔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끈 대표팀은 에콰도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2023년 6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한국 축구도 일요일 그리고 NBA 파이널 2차전도 일요일날 하니까 모두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